자, 국민주권에 따르면 주권 혹은 통치권은 선거권과 피선권을 지니고 있는 유권자 개별이 아니라 추상적인 전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겁니다. 주권자가 국민. 그러면 8살 먹은 애도 국민이죠. 그러니까 주권자죠. 근데 8살 먹은 애가 투표를 할 수 있나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모든 국민, 추상적인 국민 전체에게 있지만 실제로 주권을 행사한 사람은 성인 유권자 집단입니다. 따라서 국민 주권에서는 주권의 보유자와 주권의 행사자가 다릅니다. 주권의 보유자는 모든 국민, 주권의 행사자는 성인인 유권자 집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의 대의 기관 통치권을 행사하죠. 그런데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의사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다만 유권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 때 그 사람을 낙선시킬 수만 있습니다. 낙선시킬 수만 있다. 그래서 루소는 이러한 노크의 국민주권을 뭐라 하냐면 영국의 주권자들은 투표일에만 주권자다. 투표일에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나 수상은 독단적인 권력을 지니나 그 임기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제죠.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출현된 미국의 대통령제는 영국의 여왕 대신에 일정 기간 왕처럼 독단적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다만 그 임기로 제한한다. 반면 루소의 인민주권에 따르면 재산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무정부 상태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를 만드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로크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데 루소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이 이 사회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루소의 인민주권은 재산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주권자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에 따르면은 자연 상태에는 원래 사유재산이 없었는데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 결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자신의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 즉 임금 노동자, 그죠? 자본가들이 사람을 사서 임금 노동을 하게 됐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속됐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종속됐다. 이러한 루소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형성 과정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이제 자연 상태의 평등을 회복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최소한 평등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몸, 노동력을 팔아서 그 시간 동안 종속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기의 몸을 짧게는 8시간, 많게는 뭐 열몇 시간씩 이렇게 팔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 루소의 시절에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사노동의 경우는 잠자는 시간 빼고 하인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 자본가에게 다 구속됐죠. 공장 노동자도 통상적으로 10시간 이상 자본가에게 구속됩니다. 즉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인민주권은 개념적으로 자유와 함께 평등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에 따르면 재산이 없는 사람도 사회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도 모두 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권자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권자 집단입니다. 유권자 집단. 그래서 한국이다. 한국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투표권이 어디 19세 이상인가요? 지금? 만 18세 이상이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인 예를 들어서 2,500만 명이 주권자인 겁니다. 8살이나 9살이나 이런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인민주권은 국민주권과 달리 주권의 담당자와 주권의 행사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체 유권자에 속하는 나는 전체 유권자가 2,500만 명이라면 나는 2,500만 분의 1의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기관은 전체 유권자 집단, 즉 총회겠죠. 총회. 그래서 인민주권은 총회를 강조합니다. 이 총회가 소집될 수 없게 하는 대기구,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이런 게 최고, 즉 집단 지도체제가 기본입니다. 국민주권에서 어떻게 따랐습니까? 왕에 대응하는 대통령이나 수상, 즉 개인죠, 개인의 리더십인데 인민주권에서는 집단 지도체제다. 집단 지도체제다.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에서 최고 권력자는 대의원, 대의원의 1인, 첫 번째 대의원이겠죠. 첫 번째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같은 임기제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습니다. 집단 지도체니까 특정인에 대한 임기제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유권자는 누구나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지분이 동일하죠. 그래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내용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주권은 역사적으로 시민주권, 그죠? 즉 부르주아에게만 투표권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선거가 아니었다. 그리고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투표권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등선거도 아니었다. 근데 인민주권에서는 개념적으로 재산이 있든 없든 다 평등하기 때문에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이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유권자 집단이 최고기관이고 그 밑에 대기관이 있기 때문에 즉 통치권을 이론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 권력 기구가 통일적으로 구성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회의원 따라 뽑고 대통령 따라 뽑죠.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최고인민회의 소비에트를 뽑으면 그 소비에트가 그 대통령이나 수상에 해당되는 최고 권력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그 형성, 그렇죠? 국가 권력의 형성 과정이 이론적이다. 또한 인민주권은 최고 기관이 전체 유권자 집단이죠. 전체 유권자 집단에게 모든 권력이 있죠. 그래서 인민주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권력 통합이다. 전체 유권자 집단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권력을 이양받은, 그렇죠? 그 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대의원대, 중앙위원회 이러한 기관들 집단 지도체제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통과하고 있다. 즉 권력 통합에 가깝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체 유권자가 2,500만 명이라면 영등포에 있는 유권자가 20만 명이라면 영등포의 유권자는 2,500만 분의 20만의 비율로 주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의 수만큼 주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에 관한 일은 영등포의 유권자가 일반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영등포에 관한 사항이라면 영등포 유권자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영등포에 관한 사항이지만 국가와 관련된 거라면 일정 부분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권자, 주권자 집단은 스스로 영등포를 정치, 그죠? 영등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권자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유권자 총회 이것이 가장 높은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민주권에서는 선거구가 국민주권에서는 우리 선거구가 주거지별로 되어 있죠. 우리 영등포에 산다. 영등포 여의도동이다. 여의도동에서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민주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선거구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주거지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직장인인 사람은 직장인에서 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 군대인 사람은 군대에서 하고 즉 해당 유권자의 생활 형태에 따라서 선거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죠. 직장인인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투표하면 되니까 투표율이 높습니다. 또한 인민주권에서는 유권자 총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권자 총회가 가장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도 그 유권자 총회에서 항상 자기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표자는 유권자의 다수결에 법적으로 구속당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소환제도죠. 그리고 대표단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대표단의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민주권에서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만 다음 선거 때 그 사람을 낙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주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등포의 유권자들이 20만 명이라면 이 20만 명이 총회를 통해서 요즘 같으면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영등포 구의회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해임할 수도 있다. 임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사회주의헌법의 인민주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소련 헌법이겠죠. 소련 헌법에 의하면 소련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고 인민은 소련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원 소비에트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 다시 말해서 소련에서 가장 최고 권력은 어디에 있다? 인민, 유권자 전체에 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유권자 전체가 뽑은 소비에트, 최고인민회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최고인민회의가 국가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권자들은 자신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각급 인민회의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단 지주제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은 유권자가 언제든지 대표자를 소환하고 직접 중요 결정을 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 소환, 국민 투표, 그죠? 국민 투표, 그다음에 국민 표결,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인민주권이 이론적으로는 훌륭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국민 투표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소련이나 불가리아를 제외하면 흔하지 않다. 국민 투표. 국민 발의도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 소환은 이제 돼 있습니다. 국민 소환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거권자, 즉 선거인단이 뽑힌 사람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인단.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그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국가 권력을 선출합니다. 그걸 민주집중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것은 대의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의원 이상,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 예를 들어서 그 주석이다, 그다음에 서기장이다 이러면 국민은 서기장을 뽑지 않죠. 대의원이 서기장을 뽑죠. 그래서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건 대의원만 소환할 수 있고 서기장이나 주석은 국민이 아니라 대의원에서 소환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소환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인민주권이 강조하는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려면 유권자가 높은 수준의 정치素養을 가져야 되고 다양한 정보와 충분한 토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선동 정치와 우중 정치, 그죠? 우중 정치, 대중 정치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파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이 상대적으로 잘 조화된 나라는 스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의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의사와 기본권을 더 존중할 거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주권자들이 항상 감시를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관, 국가기관이 인민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인민들의 의사와 기본권을 더 존중할 거라는 거. 이것도 이론적 추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집중제에 따라 구성된 권력 통합적 국가기구, 아까 말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입법부, 즉 최고의회, 최고회의 중심의,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 통합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에트가 권력을 통합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분립적인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대해서 월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압도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월권 행위를 할 경우에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공산당이었죠. 공산당의 엘리트들이나 혹은 개인, 주석, 그래서 서기장 이런 사람들이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 실제 역사에서 그렇죠. 모택동이나 스탈린이 바로 이런 권력을 장악을 했고 이러한 이론이 여기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인민주권, 그죠? 인민주권을 변질된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인민주권이나 국민주권이나 민주적 소양을 가진 시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시민은 그렇지 않다. 선동 정치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반드시 선이라고 볼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는 절충을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특징은 대의제, 그죠? 국회가 대부분의 정치를 다 하는 거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낙선시킬 수만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 자본주의에서는 자유의임, 즉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때그때의 의사에 구속당하지 않고. 반면 인민주권은 어떻습니까? 대의기구보다는 직접민주주의자, 왜? 주권자 총회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주권자 총회는 이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죠. 그래서 귀속 위임.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뜻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영등포 소속의 국회의원은 영등포 유권자 총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영등포 소속의 국회의원이 하는 결정이라도 영등포의 유권자 총회가 그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다. 어쨌든 이러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은 상호 보완될 수밖에 없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는.